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한 주간 뉴욕 증시부터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엔 11월 FOMC 회의로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폭 또는 최종 금리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한국과 미국 이제 올해 한 번씩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FMC가 남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서 전망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 네.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이 적정금리가 어디까지일까? 연말을 건너서 최종금리 상단이 어디쯤 갈까? 그리고 미국이 과연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너무 빨리 급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후폭풍, 과연 실물 지표들이 어느 정도 악화됐을까? 소비와 고용 쪽에 이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11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미국은 거의 뭐 이제 휴장 분위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게 되면 거래 자체가 한산해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중반에 나오는 미국의 이제 FMC 의사록이 과연 지난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12월 인상폭뿐만이 아니라 이 적정금리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최고 상단이 어디까지 갈까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까지 이제 컨센서스는 연말에 이제 뭐 빅스텝 가면 한 연말 미국은 4.5% 정도 금리를 가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두 차례 더 인상해서 5에서 5.25%까지 예상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네. 이 연준의 이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이 강한 연준 중앙은행 총재들이 잇따라서 이제 무슨 5%냐 말도 안 된다 6에서 7%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전반적인 연준 위원들의 어떤 성향상 매파성 위원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통화 정책 완화나 이쪽에 목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금요일은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쇼핑 대목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소매업체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네. 아마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가 변수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대량의 감원을 예고하고 있거나 내년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난달 이제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제 영향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견조한 소비가 좀 받쳐두면 연말까지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뭐 불확실성이 많이 상당 부분 거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안도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고, 또 하나가 기업 실적은 사실 거의 막바지예요. 90% 이상 S&P 500대 기업들의 실적이 이미 공개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좀 줄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시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래 단초가 될 만한 기업들의 향후 내년 실적 전망에 더 초점이 맞춰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25일부터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연간 매출 약 20%가 이제 기업들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올해 소비는 그럼 좀 어떻게 볼까요? 좀 줄어들까요? 전망은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사실은 미국 재고업체와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업체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거기는 사실은 이 재고를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재고를 전부 다 재고 소진하고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재고가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할인폭을 대단히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거의 8개월 내에 너무 급한 속도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과연 미국 소비 심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를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미 소비자 소매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12월 소매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한 6에서 8% 정도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해 이미 13% 넘게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물가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높거든요. 7.7이라는 건 물가 관리 목표치 3배, 4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식자재와 같은 생필품 위주로 구매하면서 사치품 소비를 좀 줄이고 있어요. 원래 이제 월드컵 특수 그러면은 큰 대형 TV를 사고 대형 가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런 소비가 굉장히 연말에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고 네. 사실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런 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지난주 소매 체인점 가볼 때 타깃이라는 소매 체인점이 4분기 실적 전망치를 굉장히 실적 부진을 경고하면서 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월마트의 경우는 굉장히 소비재 위주다 보니까 월마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3% 정도 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백화점 메이시스, 의료업체 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업체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서 대규모 할인을 할 경우 과연 이제 이 닫혔던 소비 그리고 이제 보복 수민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조금은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최근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베이비 스텝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이번엔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물가와 이제 환율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죠. 여기다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금 시장 경색이 여전합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이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후퇴한 건 사실이고요. 네. 또 이 환율을 보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1,400원 넘어서면서 1,440원 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1,400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앉아서 한은이 2달 연속 빅스텝을 단행하기엔 상당히 좀 명분이 좀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6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신기록을 좀 쏟아내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던 거 이런 것도 이제 연준이 피벗 기대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한은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요인인데요. 다만 이제 내년에도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한국은행의 도대체 금리 최종 상단은 어디냐? 전문가들은 현재 3%인 기준금리가 3.5에서 3.75%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한은도 계속해서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어떤 점인가요? 사실은 예금 금리가 지금 경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네. 정말 이 비교하면서 서로 이제 하루하루 예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네. 이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는 먹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축은행은 6% 기본이고 이제 일반 시중은행조차 5% 예금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금 금리를 높여 놓으면 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건 매달 한 번 발표돼서 15일에 발표돼서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혼합형 고정금리의 이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저축성 수신금리의 기여도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건 그대로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이렇게 시중은행마저 이제 5% 적금금리를 내놔 버리면 제2금융권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이 영무부 현상이 제2금융권 불안한 데서 안전자산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15일에 공시됐던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3.98%인데 이게 12년 만에 최고예요. 근데 이제 은행도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연말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신금리 인상 못하죠. 또 그다음에 레고랜드 때문에 은행채 발행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까지 막히게 되면 돈이 없게 되면 여기 되면 다시 자금 조달이 막히게 되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또
지금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금융당국이 이런 걸 이제 좀 유동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6%대 정기예금 상품 등장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품이 나오면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시중은행들의 이제 자금 쏠림 현상 그리고 저축은행이 이제 경쟁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리니까 시중은행까지 따라 보조를 맞추는 상황인데 네. 특판 예금의 경우에는 연 10%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의 이 단점은 뭐냐면 월 불입 한도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그동안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축은행 6%, 시중은행 5% 금리는 제한이 없는 것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몰릴 확률이 더 높고 그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시중은행의 자금 쏠림이 옛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돈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이 은행권의 금리 인상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차단하자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일일이 뭐 저축은행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융중앙위원회 저축중앙은행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비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입소문으로 SNS를 통해서 특판 예금이 뭐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은행 문 열기 전에 가서 이제 오픈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 들어서 특히나 이제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좀 쌓아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작년엔 1%대였는데 이제 3%대잖아요. 그래서 뭐 가계나 기업의 대출금리 그 부담도 좀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은행권은 이번에 최대 이자 이익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정말 이제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권에 지금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5대 금융지주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182조 원이에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로 한 44조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면 58%가량 늘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작년 총이익의 한 80% 이상이 이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행들이 전당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금 금리 낮게 받고 대출 금리 높게 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예대 금리 차를 상당히 좀 의존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우리가 금융당국이 이 예대 금리 차의 이 격차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당 공시를 매달 해라. 뭐 금리 비교하게 되면 예대 마진차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금리 하락기엔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더 많이 내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더 많이 올리는 이자 장사에 이제 몰두하고 있어서 네. 참 이게 좀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자업자득이거든요. 네. 계속 이러다 보면 금융권들은 이제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서울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1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 드라마는 꼭 챙겨보거든요. 네. 요즘 송중기 씨 주연의 드라마가 보니까 경제 드라마예요. 할아버지가 야, 너 대가로 뭘 줄까? 선물을 얘기했더니 딱 분당을 찍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그 뭐 이길만 얼마 없어서 일기 신도시로 분당이 또 지정이 돼서 할아버지 요즘은 선당 위에 분당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작가가 이 심리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 말죽거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말죽거리 강남은 이미 높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1989년도에 분당 일기 신도시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평당 2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6, 7천 정도면 34평형, 국민평형에 입주가 가능했는데 송중기가 받은 이익이 240억 원이었어요. 저도 한때 이제 기자로서 하는 출입했는데 네. 지하에 가면 그 있거든요. 근데 거기 240억을 딱 넣고 보는 순간 와, 저 정도였어? 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미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쪽에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코인 쪽에 네. 굉장히 이제 베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는 심리예요. 이 보니까 지금 잇따른 금리 인상에 이제 집값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봤더니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올해 10월 말 기준 1,330조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말 수준이고 올해 6월이 정점이었어요. 1,342조 원에 비해서는 12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아파트 시가총액은 계속 늘어왔어요.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매년 증가해서 올해 6월 이제 피크를 찍었고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몇 달 새 뭐 수억 원씩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정말 이제 이 금리의 장사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억 내려간 가격에 거래가 된 데가 이제 뭐 잠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한데 이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럼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내년에도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허용 기준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이고 내년 하반기 가면 정말 기준금리 내릴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세예요. 자,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기관, KDI를 비롯해서 외국도 그렇고 국내의 기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내년도도 한국의 집값은 내립니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 지역이 밀집해 있는 강남이라 하더라도 집값 하락세는 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값이 뭐 한두 달 전에 보통 막 7억 원, 6억 원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개인 간 거래, 가족 간 증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된 그 비중을 봤더니 거의 17%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이 얘기는 7건 가운데 1건 정도는 부동산 중개 거래인을 거치지 않은 가족 간 거래거든요. 네. 가족 간 거래는 그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뭐 수억 원씩 내렸다더라라는 건 좀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가족 간의 거래라 그러면 증여로 들어가는 겁니까? 맞죠. 네. 증여인데 이제 증여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건 범법 행위죠. 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지난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까지 이렇게 가족 간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심이 되는 특히나 미성년 자녀가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샀는데 뭐 1억 원 정도 대출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전세 끼고 부모님한테 다시 전세 끼고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주담대나 전세 대출을 지금 보유한 국내 차주가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구의 아마 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DSR 평균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한 50만 원은 집값 대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처리를 하는 게 옳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부동산의 입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 DSR 기준 총 수입의 절반 이상 정도를 굉장히 이 주택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월급 상승분이 좀 높아서 네. 안정적이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들고 갈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입지도 그렇고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매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